제가 드디어 스킨케어 루틴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개설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스킨케어 루틴을 못 올렸는데 처음에 그 나이트 루틴이 빵 터지고는 많은 분들이 스킨케어 루틴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머뭇거렸던 이유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사실 모든 화장품을 써본 것도 아니고 모든 화장품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했을 뿐인데, 그래서 머뭇거렸다가 저도 루틴이 정립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분들이 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화장품들을 배제하고 고르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과 저녁에 스킨케어 루틴을 다르게 하고 또 계절마다 다르고 제 피부 타입에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2달에 한 번씩 스킨케어 루틴을 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이지? 3월 26일 봄이 시작되는 즈음에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제 피부 상태는 일단 뭘 바를 때는 자기 피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피부과 의사들은 그게 쉽지만 일반인 분들은 어려운 거는 알지만 기본적으로 뭐 트러블이 있는지 아니면 주사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염이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런 피부염이 있을 때는 저는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하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민한 편이고 지금은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쉽게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한테 자극이 적으면서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해서 바르는 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 루틴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아침 세안에 물 세안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폼클렌징 세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꼭 하는 이유는 침대에 매트리스 청소 요새 서비스로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고 너무 놀랐던 게 이게 2달에 한 번씩 청소기로 빨아당겨도 먼지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침대가 아무리 뭐 일주일마다 침구류를 교체를 해도 깨끗한 애가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자면서 나오는 저는 피지 분비, 얼굴에 묻어서 생긴 머리 분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아침에는 꼭 가볍게 폼클렌징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폼클렌징을 선택하는 거는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약한 것, 천연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들을 골라서 가볍게 아침에는 폼클렌징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닥토는 절대 안 하는 편이에요. 요새 흡토에 빠져서 이따가 저녁 루틴에 보여드릴 텐데, 닥토는 물리적으로 피부 장벽을 마찰로 갉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절대 저는 닥토는 안 하고 아침에 흡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토너를 건너뜁니다. 앰플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고 제일 돈을 많이 할애하는 파트예요. 제가 꼭 바르는 성분은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C, 비타민 E,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히알루론산, 프로폴리스. 일단 화장품을 고를 때 첫째 기준이 전성분이 굉장히 깔끔한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박스 옆면이나 사이트에 가면 전성분이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 전성분을 보시면 막 4, 50개가 넘어가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때려 넣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걸 끼워 넣을수록 좋은 성분은 그 함량에 밀려서 정말 효과를 못 보는 아주 미량의 성분만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해도 어떤 거는 이제 10%를 넣은 게 있고 어떤 건 1%를 넣은 게 있고, 마케팅적으로 막 여러 성분을 넣었다고 광고를 하기 위한 화장품이 아닌 전성분이 정말 임팩트 있고 간단한 성분들을 추가하는 편이고, 그런 게 대부분 병원용 화장품들이에요. 병원용 화장품들은 솔직히 광고를 안 하잖아요. 광고를 안 해서 이제 실비가 없는 분들은 사실 잘 바르지도 않고 잘 모르세요. 크게 공개적으로 뭐 광고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광고성 멘트를 할 필요 이상의 성분들을 넣을 게 없고, 그리고 또 병원에 오는 여러 문제성 피부를 다스릴 만한 순하다기보다 비알러지성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향료도 안 넣고 자극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배제한 화장품들이 병원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냥 믿을 만한 그런 병원용 화장품들을 쓰고 있고, 근데 또 병원용 화장품들은 보습제만 나오지 이런 기능성 앰플이나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능성 앰플은 저는 주로 성분 위주로 고르고, 저는 요새 미국 의사들
화장품들을 직구해서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의사들이 만든 제품을 보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성분의 조합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역시 나랑 마음이 통하는군 하면서 되게 마음에 들고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이따가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그리고 비의사가 만들었다면 저는 그 화장품 회사의 철학을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 같은 거 인터넷 클릭해서 보면은 저는 그거를 웬만하면 보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스토리를 가진 곳이 폴라초이스예요. 폴라초이스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팬인데, 그 파운더가 의사는 아닌데 굉장히 철학이 과학적이고 입증된 성분만을 넣는다고 해서 실제로 사이트 가서 보면 논문을 많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적절한 농도의 활성 성분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라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방향의 뷰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어떤 화장품을 추천한다고 막 뭐 어디 어워드 1등 받았다 이렇게 해서 휩쓸려서 사보시지 마시고, 자기만의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기준으로 성분 위주로 선택을 하는 그런 현명한 화장품 소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앰플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주로 2가지 제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2에서 4%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많이 넣어도 피부에 자극감이 없어서 뭐 5%, 10%까지 넣는 경우가 있고, 국내 화장품에는 10% 이상 넣은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디오디너리랑 폴라초이스는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제품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또 폴라초이스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 20%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제가 화장품을 바를 때 제일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비타민C에 홍보가 밀려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비타민C 못지않게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해서 미백 작용도 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 같은 여드름 피부에 항염 작용이 있어서 여드름 호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드름 자국도 빨리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까지 뛰어난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점은 비타민C는 산도가 낮은 데서 만들어야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의 pH보다 조금 산도가 낮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피부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좀 자극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아시나마이드는 그런 pH 산도를 낮출 필요 없이 피부 pH에 맞춰서 만들어도 괜찮기 때문에 자극감 없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제일 사랑하는 성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과 분해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한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효과, 타이로시네이즈 억제에서 미백 효과까지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비타민C 화장품 선택 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형태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타민 A 화장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을 때 약으로 쓰일 정도로 활성도가 높고 효과는 좋지만 자극감이 있는 레티노익 엑시드가 있고, 또 자극감은 레티노익 엑시드보다 떨어져서 화장품 원료로 인증을 받았으나 또 그만큼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레티놀, 레티날이라는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처럼 비타민C에도 레티노익 엑시드 같은 활성도가 높지만 자극감이 있고, 또 pH가 꼭 3, 4 이렇게 낮은 산도에서 만들어져야 활성도가 있는 아스코르빅 엑시드라는 성분이 있고, 그 외에 아스코르빅 에스테르 형태, 뭐 아스코르빅 팔미테이트, 아스코르빅 글루타미네이트, 이렇게 pH 산도에 상관없이 활성도를 보이지만 단 아스코르빅 엑시드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다른 형태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알고 사야 되는 게, 어떤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 그 제품의 pH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극감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뭘 발라도 상관없는 사람은 활성도가 높은, 하지만 pH는 좀 낮아서 자극이 될 수 있는 아스코르빅 엑시드를 바르는 것이 좋고,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들, 붉어지고 비타민C만 바르면 따가운 사람들은 아스코르빅 엑시드 말고 아스코르빅 에스테르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비타민C 바르면 따가워하고 컴플레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가
성분을 알고 골라야 합니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말이에요. 피부과 의사한테는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도 이거를 레지던트 때부터 꾸준히 쓰다가 지금 다 써서 샘플밖에 안 남아서 정품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스킨슈티컬즈라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과 의사 학회에 가잖아요. 그럼 화장품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요. 이 스킨슈티컬즈는 저희들 말로는 소위 콧대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저희한테 샘플도 잘 안 주고 그냥 브로셔만 띡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는 광고를 잘 안 하시냐 했더니 사실 이 회사에서 미국이랑 유럽권이 이미 선점을 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는 투자를 해서 홍보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의사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타민C 앰플에 있어서 이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는 이 C, 페를릭 액시드 이 조합의 선구자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는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진짜 저는 역사를 아니까 이게 엄청 비싼데 비싼 게 조금 납득이 돼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성분들에서 쫙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역사, 논문까지 다 발췌해서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1980년대 후반에 듀크 대학의 의사가 비타민C를 광보호물질로 처음으로 생각했고 1987년 이 아스코르빅 액시드라는 성분에 의해서 콜라겐 합성이 촉진된다는 논문을 되게 유명한 아카이브 더마톨로지라는 데에 게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는 것으로서 비타민C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제출을 했고 이후에 스킨슈티컬즈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 비타민C와 비타민 E와 페룰릭 액시드를 조합을 했을 때 이 불안정한 비타민C를 안정화하는 데 가장 탁월한 조합이고 스킨슈티컬즈라는 회사가 비타민C를 제품으로 만들면서부터 비타민C가 항노화 시장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로 그 뒤에 많은 비타민C 제품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이 회사 아니더라도 이 C-페룰릭 액시드라는 그 조합에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피부과 의사 선배님이 만드신 브랜드예요. 많이 아시죠? 이것도 그 C-페룰릭 액시드 조합이 들어있는 황산화 세럼이고 이거 요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미국의 피부과 의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진짜 사악하게 비싸요. 근데 전성분을 보면 왜 비싼지 이해가 되는 게 보통 전성분 첫 번째 오는 게 가장 많은 함량을 넣은 건데 대부분 정제수로 돼 있어요. 보통 화장품 물에다가 여러 가지 성분을 타서 만드는 건데 비타민 꽃수로 대체한다거나 뭐 장미꽃수로 대체한다거나 뭐 프로폴리스 수로 대체한다거나 그러면 그 원물 베이스가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다마스크 장미꽃수를 베이스로 만든 앰플이라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이 화장품 성분으로서 장미꽃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저도 이분처럼 장미꽃수 베이스의 앰플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장미꽃수를 선택을 하였고 아스코르빅 액시드 형태의 비타민C를 넣었고 비타민 E, 페룰릭 액시드 세트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징크나 코퍼와 같은 피부 무기질도 들어있고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조합들을 모두 모아놓았더라고요. 의사들이 보는 좋은 조합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분도 비타민C 못지않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팔방미인 성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상처 치료할 때 EGF 대용제약 연고 바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처 치료 연고와 똑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해서 미백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드름의 항염, 살균 효과까지 있고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해서 피부 재생이나 흉터 없이 낫게 하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당뇨병성, 만성, 궤양, 병변에도 적응증을 받고 약으로 나올 정도의 성분이니까 말 다 했죠 뭐.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히알루론산을 사실 베이스로 깔고 가요. 마케팅 목적이기도 하고 왜냐면 인터넷 사이트 보면 히알루론산 넣었다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마케팅 목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습이 깔리면 사용감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히알루론산을 베이스로 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서 쓰다가 이제는 새로 안 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랑 히알루론산이랑 뭐 배합된 거, 비타민C랑 히알루론산이랑 배합된 거 이렇게 배합된 다른 올인원 제품을 쓰지 이제 이렇게 따로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품 원료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종아리에 엄청 크게 화상을 입고 화상으로 유명한 배모모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마무리 힐링 단계에서 마누카 꿀을 진짜 원액을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마누카 꿀이 그 뉴질랜드에서는 재생 연고로도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유력이 높은 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화상에 응용을 했는데 정말 빨리 낫더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뭐 노하우처럼 그렇게 마누카 꿀을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바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입술 트거나 할 때 저만의 팁으로 마누카 꿀 먹는 거 그거를 그냥 입술에 올려놔요. 그러면 그 어떤 립밤보다도 정말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마누카 꿀로 만든 화장품들을 좀 요새 사보고 있어요. 좀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저는 주로 병원용 화장품을 쓰고 있고 아토베리어, 제로이드, 인트린지, 뭐 닥터 디퍼런트, 셀브릭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있는 거 쓰는 편이고 트러블이 날 때 촉촉하게 바르는 거는 셀브릭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라인 있는데 다 써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아서 선크림은 정말 저는 외출할 때 꼭 발라요. 선크림은 가장 돈을 아끼면서 가장 현명하게 항노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화를 악화시키는 1인자가 정말 햇빛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안 바르고 비싼 레이저 받아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격이에요. 유기자차는 이제 코팅돼서 씻으면 벗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유기자차도 자극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무기자차를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선크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기자차지만 발림성이 좋은지, 백탁이 적은지, 촉촉한지 그리고 발랐을 때 막 코팅된 것 같은 느낌 드는 무기자차들 있어요. 저 그런 느낌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거 없는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제가 좋다고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사냐고. 저도 이거 처음에는 쿠팡으로 샀다가 국내 사이트에서 너무 비싸길래 아마존에서 직구했습니다. 이게 스페인 화장품인데 국내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제일 쌉니다. 이거는 무기자차 100%인데다가 굉장히 워터리한 제형이고 발림성이 좋고요. 백탁이 적고 좀 이렇게 광이 나는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향도 괜찮고. 이거의 무엇보다 장점은 이 에리트너 포토나라는 이 성분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화장품학회 발표하시는 선생님이 추천하시면서 저도 알게 된 성분인데 이거는 코 속에 있는 DNA가 햇빛이나 노화에 의해서 손상이 되고 늙으면 이 텔로머가 짧아지면서 노화가 되고 그 짧아진 텔로머는 회복이 안 된다. 그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그 짧아진 DNA 텔로머를 연장시킨다고 입증이 된 성분이래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바를 거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써보고 있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달바. 달바가 미스트가 유명하거든요. 저도 미스트만 쓰다가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굉장히 산뜻하고 촉촉해요. 진짜 싹 스며들거든요. 가볍게. 그거 남자분들도 좋아할 제형이에요. 병원용 셀퓨전시 선크림. 이거 제가 다 써가지고 지금 샘플밖에 없는데 병원에서 처방에서만 파는 선크림이에요. 이것도 발림성이 꽤 괜찮고 백탁이 좋고 로션같이 촉촉하게 발려요. 저는 이 셀퓨전시의 이 향을 좋아해서 굉장히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제가 얼굴이 되게 까무잡잡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잠 못 자면 되게 누렇게 뜰 때가 많아가지고 톤업 크림을 좋아하는데 톤업 크림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바르면 영원히 톤업이 된다, 뭐 비타민C처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일시적인 톤업일 뿐이고 또 이것 또한 선크림에 들어있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있어서 꼭 1차 세안, 2차 세안을 해줘야 되는 선크림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자차 쓰면은 백탁 있잖아요. 그 백탁을 톤업으로 응용한 거예요. 결국 그게 그거예요. 밀리지 않고 좋아서 쓰고 있고, 이거 이지아 씨가 쓴다고 유명한 톤업이라서 사봤거든요. 이것도 촉촉하고 좋은데 저는 살짝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는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게 넘버원. 비비는 그냥 꾸준히 트러블 없어서 쓰고 있는 에르보리앙. 파운데이션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비비까지만 하고 나가고, 꼭 써야 된다? 그럼 저는 이게 잘 맞더라고요. 저녁 스킨케어의 꽃은 클렌징입니다. 여러분, 클렌징은 정말 스킨케어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저는 클렌징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클렌징 교육 센터를 만들고 싶은 지금 욕심이 있을 정도로 클렌징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습제만 바르고 외출했다? 그럼 클렌징 폼만 해도 되지만 선크림 이상을 발랐다 하면은 꼭 1차 세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쓰는데요. 클렌징 밀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비비나 톤업 크림은 충분히 클렌징 밀크로도 세정이 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밀착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이나 밀착력이 높은 팩트는 클렌징 밀크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클렌징 밀크로 막 여러 번 빡빡 씻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클렌징 오일을 그때는 선택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오일이 이제 피부 피지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도 역시나 좀 센 계면활성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밀크를 선호합니다. 클렌징 밀크는 기본적으로 보습제 로션 같잖아요. 바르면 좀 촉촉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요. 로션 성분에다가 그런 세정력이 들어있는 오일이나 계면활성제를 섞은 거기 때문에 좀 더 보습감을 주면서 피부에 덜 자극을 주는 1차 세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렌징 밀크는 남편 거라서 좀 민망해서 말하긴 그런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냥 남편 거를 보고 나서는 계속 이걸 쓰고 있고, 저도 이제 화장품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거기서도 남편 거 베이스로 조금 세정력이 더 잘 되는 것을 가미해서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클렌징 폼은 저는 제로이드를 그냥 믿고 쓰는 편이에요. 폼 클렌저를 선택할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계면활성제를 어떤 거를 썼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뽀드득거리면서 아예 이렇게 산뜻하게 막 피지 다 닦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좀 센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쓴 거고, 이제 세안 후에도 뽀드득하지 않고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뽀드득한 느낌을 좋아해요.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 그 뽀드득하다는 건 피부에 필요한 유분기 또한 날아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폼 클렌저는 하고 나서도 뽀드득하지 않은 촉촉한 느낌이 나는 거, 그런 사용감을 주는 세정제가 중요합니다. 댓글에 피부과 의사는 각질 정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피부과 의사들은 그 각질 정리, 각질 제거 이런 말 되게 싫어하고, 각질은 절대 제거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피부의 구성층이에요. 각질이라는 게 요즘 말하는 피부 장벽이 각질층이거든요. 각질은 제거되거나 정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노폐물이 제거가 돼야지 각질을 막 때처럼 밀어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피부 장벽이에요. 피부 장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하바하로 이렇게 맨날 닦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부 장벽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고, 또 그 제품 자체가 어쨌건 노폐물 제거용으로 필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몇 패스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농도로 축축하게 적셔서 손으로 닦아내는지가 사실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홈케어를 하다가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필링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의사가 시술하면서 농도 조절하고 패스 조절하는 그런 필링으로 얘를 권하고, 집에서의 그런 노폐물 제거나 블랙헤드 제거는 이런 효소 세안제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밤에는 요새 흡토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토너를 사용을 안 했다가 요즘 이렇게 원물만 뭐 녹차추출수 100% 아니면 뭐 녹차추출수에 뭐 글리세린 섞고 딱 한 4-5개의 짧은 전성분으로 만든 그런 컨셉의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원싱이나 믹순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요즘 그것들의 매력에 빠져서 막 이것저것 섞어서 뭐 갈락토미세스 발효물에 녹차수수도 섞고 그리고 녹차쫄수수 뭐 100%에 뭐 어성초 100% 섞고 이런 식으로 토너를 섞은 다음에 그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얼굴에 붙여서 토너 팩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드름이 있으니까 어성초나 녹차 추출물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고 또 갈락토미세스 발효물이란 게 그 SK2의 피테라 에센스 있죠. 그게 그거 베이스인데 정말 겨울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매끄러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부에 맞게 그렇게 토너 원물을 섞어서 하는 DIY 화장품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요새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앰플 중에 그때 컨디션에 맞게 아침에 안 발랐던 거 저녁에 바르고 그리고 보습제에 제가 꼭 강조하는 비타민 A 섞어서 바르고 비타민 A는 저는 주로 처방에서 쓰는 이 레티노익 엑시드 스티바 제품을 쓰고 이거 바르기에 조금 피부가 뜨거나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화장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이것 때문에 좀 각질 생기는 게 걱정되는 날이다. 그러면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 레티놀이나 레티날 제품들 섞어서 꼭 바릅니다. 꼭! 굉장히 긴 저의 스킨케어 루틴 리뷰를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떠한 성분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화장품의 어떤 철학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또 보시는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화장품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는 화장품을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요. 한 개씩 한 달 정도는 텀을 띄우고 바꿔야 어떤 화장품이 나한테 안 맞았으니까 그건 쓰지 말아야겠다. 신제품을 시도했을 때 그런 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꿀 때 막 다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안 맞았을 때 뭐 때문에 나빠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화장품을 어떤 걸 배제하기도 참 곤란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꼭 바꿀 때는 한 달 텀을 두고 한 개씩 바꿔보고 실패 없이 화장품을 바꾸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